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백제 제13대 근초고왕은 활발한 정복활동으로 대외관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성백제 시대 최고의 군주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백제의 해외 진출입니다. 백제와 후한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중국의 여러 국가들이 한반도의 서해안과 이에 이어지는 일본 열도의 해상 교통로를 서로 비등한 상태에서 장악하고 있었는데, 사마염의 진나라가 몰락한 이후로 그 수로에 익숙하지 못한 북방민족들이 중국을 점령함에 따라서 이 전통적인 해상 루트는 백제가 몽땅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고대 상업국가로서의 모든 문물을 실어 나르던 중요한 통로를 모두 백제가 갖게 된 것이었어요. 애초 백제의 세력은 미약했으나 점점 성장해서 고구려나 유연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들과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당시에는 북방의 연안 물길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황해도, 평안도, 또 조선만 요동반도로 이어지는 연안 물길을 피하고 험한 물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로 개척한 물길이 산동반도를 통하는 길이었는데요. 산동반도. 그런데 이 길은 가깝기는 하지만 한반도의 멸악산맥, 즉 황해도 앞바다에서 산동바다까지 바다 속으로 쭉 이어지는 해저 산맥 때문에 장산곳이나 인당수 같은 아주 험하기 짝이 없는 바닷길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해에서 흑산도로 오는 길은 조류가 아주 원만해서 오히려 물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제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서해의 물길의 특징을 알아내서 새롭게 개척해서 대만과 동남아로까지 이어지는 해상로를 개척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는 이보다 약 60년 전인 고이왕 때 이미 요서에서 진출해가지고 요서군을 설치했고, 그 뒤에 중국의 남북조로 분열되었을 때 산동 지역을 장악하게 됐죠. 국사찾기 협의회의 노고에 따라서 1980년대부터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이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서술했었습니다. 그리고 근초고왕 시절에는 요서 진출서를 중국 사서인 자치통감이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에도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내의 강단사학계는 아직까지도 대륙백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교과서에는 화살표로 된 지도만 게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사실을 질질 끌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명확한 역사를 가리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원래 백제는 온조왕이 나라를 세운 지 13년 되던 2월에 말갈족이 호랑이로 변장하고서 도성에 들어와서 왕의 어머니를 죽이자 왕은 5월 달에 천도를 계획하고 그해 가을 7월에 하남 위례성으로 백성을 이주시켰다 합니다. 문정창 선생은 백제라는 나라를 처음 세운 곳이 요서지방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 요서지방을 다시 회복하라는 염원을 갖게 됐고, 이런 심리가 요서백제를 이룬 단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치통감 영하 2년, 즉 346년 정월에 만주 송화강 유역에 살던 부여인들이 백제의 침략을 받아서 도망을 해서 서쪽 연나라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소 지방에 이미 백제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제 제8대 고이왕은 제4대 계류왕의 둘째 아들이고 제5대 초고왕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고이왕의 부친 계류왕과는 즉위 연대에서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서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이왕이 즉위 과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제6대 수구왕이 죽자 맏아들 사반왕이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어려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5대 초고왕의 동복 아우였었던 고이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백제 초기의 왕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온조계, 또 다른 하나는 그의 형 비류계입니다. 모두 우태의 아들이지만 그 어머니 소선호가 고구려의 주몽과 재혼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주몽의 아들이 온조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반왕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구실로 왕을 폐하고 고이왕이 즉위했다는 것은 온조계에서 비류계로 왕권이 교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이왕은 왕권을 잡자 각종 국가 체계부터 정비하고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고대 국가로서의 백제 기반을 아주 확실하게 한 것이죠. 고이왕은 즉위 이후 여러 차례 천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주례라는 책에 따르면 원래 천지에 대한 제사는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었는데 고이왕이 천제를 지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군사력의 장악입니다. 기록상으로 고이왕 7년에 군사관직이었었던 좌장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임명된 사람이 바로 진충이었었죠. 좌장의 설치는 기존 부족의 연맹체계로 했었던 군권을 모두 중앙 통제 체계로 일원화했던 것입니다. 246년 대방태수 궁준과 낙랑태수 유무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두 태수가 전투를 하러 임지를 떠난 틈을 타서 백제 고이왕이 낙랑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로 조비의 위나라는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요서지방에서의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제는 요소 진평을 얻게 되죠. 이에 따라서 백제는 260년 정월에 육자평 제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좌평을 비롯해서 달솔, 은솔, 덕솔, 한솔, 나솔 등 솔급 관등제를 만들었는데 후일 사비성에 가서 16관등 체계로 기구가 확대됩니다. 여기서 우리 역사를 헷갈리게 하는 한사군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때가 낙랑군은 기원전 108년에서 313년까지라 하고 임둔군과 진번은 똑같이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전 82년까지라고 하며 현도군은 기원전 108년에서 무려 기원 후 404년까지라고 일본인들이 말했고 또 대부분 우리 국사학자들도 이를 맹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고조선을 정복했었다는 한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방이 세운 전하는 기원전 202년에 세웠다가 기원 후 8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왕망의 신나라가 잠시 지속했다가 유수가 다시 왕조를 일으켜서 유효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때 외척과 환관들의 발호로 정치는 문란해졌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식민지라뇨. 자, 이것이 동한, 즉 후한의 지도입니다. 아주 최대한으로 그려져 있는데 어디에 식민지가 있습니까? 그나마 후한이 멸망한 시기가 220년이죠. 그러한 한나라가 404년까지 한사군을 유지했다니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220년에 조조에 의해 망한 한나라가 404년까지 식민지를 유지했다뇨. 또 호동왕자의 밀보로 지금 평양 근처에 있었던 낙랑국이 망한 때가 기원 후 37년입니다.
이 낙랑국을 낙랑군으로 착각해서 기원후 37년까지 존재했었다 하면 또 그럴 때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랑은 313년, 현도는 404년까지 지속했다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국민은 속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을 왜 일본 사람들은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는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들의 조선사 역사의 기조, 그 기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무리 문화통치 시대라 해도 총칼의 압제 앞에서 믿으라면 믿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역사의 꼬리를 해방된 지 80년이 다 되도록 지금도 우리는 잘라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한서의 건강 5년, 그러니까 388년이죠. 궁이 드디어 백제와 예맥의 군사 수천 기를 이끌고 현도를 포위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백제가 이미 서해를 타고 요서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성 백제의 전성기를 이룬 근초광보다도 6, 70년이나 앞섰던 시기에 백제는 이미 요소 진평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고구려는 요소 진출을 염원했고 반대로 북위는 요소를 넘어서 고구려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이 둘은 자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북위의 유주목은 유우라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인 공손찬이 세력을 강화해서 결국 유의 자리를 빼앗죠. 공손찬은 젊은 시절부터 유력 가문가에서 태어난 한나라 말기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고원지대에 침입하는 이민족을 잘 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고원지대란 연산산맥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말하는 이민족이란 고조선의 후예인이 아마도 요소 백제나 이에 이웃했었던 진평현 주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서 성체 밖으로 나갔다가 느닷없이 선비족 수백 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은 일단 비어있는 역참으로 물러나서 대사를 살피다가 돌진해서 선비족 수십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공손찬을 따르던 기병도 절반을 잃었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보고해서 그 공로로 탁현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려는 선비족의 수백 기가 다시 공격을 해서 공손찬은 그 부인과 딸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때 공손찬과 선비족과 악연이 더욱 깊어져서 많은 군사를 죽이고 도독이 되었으며 또 기도의로 승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패전에서 요소 5화는 물론이고 청주, 서주, 기주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절치부심해서 결국 적장 장순을 죽이고 속국장사로 승진한 지 도종 후에 봉해졌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결국 조조의 숙적이었었던 원소까지 죽이고 유주를 차지하는 공대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유주는 오늘날 북경 지방으로서 진평현과 마주하는 곳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유주 자사가 바로 관구검이었습니다. 관구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그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막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